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3일 연휴 이후에 모처럼 문답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대통령실 참모들이 수기를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도 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이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그 보도도 나왔는데 오늘 그 부분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이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자, 지금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그 주변에서 이 시위가 허가가 되는, 그러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 때문에 다 그 보장이 되는데 그 양산 거기도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위법이면 안 할 것이고 못하게 할 것이고, 적법이면은 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 의미죠. 자, 이것은 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애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시위 자제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 그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데 대해서도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자, 법과 원칙. 자, 이렇게 하다 보니 검찰 출신이 독식을 한다. 이런 비판이 있다. 이 지적도 오늘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실력주의다. 능력주의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법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법치를 회복하는 그 일환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야당이 지리멸렬하는 상황에서 내분을 일으키느라고 국회의 의사일정을 하지 못하고 있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새로 임명된 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물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와 협조해가며 진행하겠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길게 또 스태핑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방송 조간딱풀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조금 늦춰서라도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날 매일 아침에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묻는 질문, 그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현안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고 국정 책임자 대통령의 답변까지 있으면은 상당히 투명한 국정 운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가급적이면은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신문들은 톱은 다양하게 있지만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 한국일보 일면 톱은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 자,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당연한데 오랜만에 듣는 소리죠.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던 아주 당연한 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추념식에서 북한 핵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특히 6.25 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 자, 공산, 이런 이야기는 이 문재인 정권 때 입에도 올리지 못한
그런 말들이었죠. 어제 그 현충일 추념식에서 특히 또 한 사람 주목을 받은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 몇 일간 신문에서 짤막하게 보도를 했지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내조에서 퍼스트 레이디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중앙일보 기사인데 현충일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내조에서 본격적인 퍼스트 레이디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대선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 때문에 그때 기자회견을 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부속실, 배우자를 보필하는 이부속실도 폐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나설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외국에 그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 그런 때 상당히 그 배우자가 어떤 의전 행사에 필요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지난번 5.18 첫 그 기념식이었던 윤석열 정부 들어서 5.18 때는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대통령 취임 후 어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공식 일정. 그동안 비공식으로는 여러 가지 그 노출이 됐었죠, 언론에. 백화점 가서 신발을 산다든가, 이 재래시장에 가서 떡볶이, 순대를 포장을 한다든가, 또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공식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로서 참석한 건 어제 처음이었죠. 여러 가지 그 가십거리들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추념식 도중에 비에 젖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옷을 닦아준다든가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어제 추념식에 참석한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앙보훈병원도 찾아가서 이번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했는데 거기도 거기도 함께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 노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7, 28일 연이틀 용산 청사를 찾았고, 그리고 사흘 뒤에 전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코바나 컨텐츠 그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5일에도 지난 주말에도 한강변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었다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쏘는 바람에 일정을 취소했죠. 그때도 그 한국군과 미군은 똑같이 미사일 8발을 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도 새로운 모습이죠. 새로운 모습이 아니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앞으로 지금은 이 부속실 내에 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는 행정관급이 한 2~3명이 있는데 좀 새로 이부속실을 만들지는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대통령 기빈 접견실을 그 꾸미고 있는데 거기도 김건희 여사가 공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쌓았던 5년 동안의 적폐에 대한 그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그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은 안 됐지만 여기저기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쌓았던 적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 단독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이겁니다. 전기료 폭등 보고서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자, 일면 톱 기사고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경제성 조작 그런 그 의혹이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 밝혀냈고 검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자, 그것과는 별개로 경제성 조작과는 별개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 산업자원부가 이 탈원전을 하면은 전기료가 폭등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 이것을 2번이나 보고서를 올렸는데 묵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흑막이 또 하나 거치고 있다. 자,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에 이어서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이 취지로 2차례나 보고를 했지만 문정부 임기 5년 내내 묵살하고 아예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는 걸 공개도 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24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그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곳이 있었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여기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을 이행을 하면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016년에 대비해서 매년 2.6%씩 전기요금이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올해 같은 경우에 인상률이 14%가 될 것이다. 2025년에 23%가 되고 2030년은 40%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간다. 대선 공약대로면 국민 부담이 20조 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자, 기억하시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까지 임금 인상 요인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 또는 2030년에 10.9%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다. 본인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안 오르고 2030년에 10.9%. 그런데 보고서에는 2030년에 40%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산업부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고서의 존재 사실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탈원전 시비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 집권 초부터 사실상 전기요금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 전기요금 사기극. 자, 지금 이 전기요금 사기극이 처음으로 보도가 됐고 이어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국회가 제대로 정상 가동되면은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이고 특히 곧 문재인 정권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죠.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적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그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국민 갈라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국정 운영의 발판으로 삼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지금은 민주당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친명 대 비명, 친이재명 대 비이재명, 비이재명에는 친문도 포함되고 또 이낙연계도 포함되고 정세균계도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쪽이 극심한 갈등을 보이면서 제가 지방선거 전부터 민주당이 참패를 하면 일어날 일을 예고를 하는 가운데 분당 말씀을 드렸죠. 당이 갈라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자, 그것이 또 현실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친문의 핵심 인물이 문재인 진영의 핵심 인물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인데 이 김종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죠. 원래 언론사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이후에 이 재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이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문재인을 옹호하는 그런 부류에 들었죠.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친문의 김종민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문재인을 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민주당을 비판을 했다고 또 볼 수 있는데 양쪽 다 걸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친명을 일단 저격을 했습니다. 친문이니까 친명을 저격을 한 뒤에 문재인만 믿었다가 국민에게 멀어졌다. 민주당이 너무 문재인만 믿었다가 국민에게서 멀어졌다. 일종의 반성문을 쓰는 것이죠. 물론 친이재명 쪽에도 너희들도 반성문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반성문을 쓴 겁니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 믿고 알아서 하겠지,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반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T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종민이 친문 의원들이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니 더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었거나 소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반성, 친명 쪽에서 자기 반성을 촉구하면서 친문 반성문을 꺼내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 뭐 반성문을 쓸 것 같지도 않고 이 친명 비명 양쪽은 이 책임론, 대선 패배, 지방선거 참패를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사생 결단을 벌이고 있죠. 특히 당권이 걸려 있어서 당권이란 건 곧 공천권,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생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반성문이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대선에 분당설, 마침내 당이 깨질 것이라는 그 분당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수야대 전국에도 좀 변화가 올 수가 있죠. 자, 국민일보에서 분당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심한 친문,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분당설 덜먹이고 있다.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직접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복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이런 데 대해서 이재명이 사법 처리를 받으면 민주당이 위험해진다.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런 말이 지금 친문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친문계는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와 함께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 리스크가 모두 민주당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렇게 친문, 민주당 안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친문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최악의 경우 친문, 친명계가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가 다가와 있으면은 그 소속 의원들이 좀 불안하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죠. 자기 금배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큰 선거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하면 있겠지만은 2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색을 할 수 있고 우선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당권을 놓치게 되면은 나중 공천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차라리 이 시점에 갈라서서 따로 살림을 차리자. 특히 지금 호남 쪽에 민주당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박지원, 국정원장을 했던 박지원 원로까지 지금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낙연 지금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하지만은 1년 기한 유학한다고 출국을 하지만 언제든지 조기 귀국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이재명 리스크가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리스크가 있죠. 이준석 리스크가 다시 재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과정,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또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재명과 싸울 때 수시로 당대표인 이준석이 리스크가 됐었죠. 이준석 계속 시비를 걸고 하나하나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숱하게 갈등을 유발을 했던 이준석이 지금 이준석 본인이 그 갈등 과정에서 네이밍 이름 붙인 사람들이 있죠.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그때는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자기가 이름 붙였던 윤핵관, 여기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퇴진 압박.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데 지금 임기 대표가 된 지 1년이 됐죠. 이 시점에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죠.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준석, 지금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모든 신문에서 이 정도 크기로 기사를 다 실었습니다. 여권, 당권 다툼 점화됐다. 정진석, 이준석이 자기 정치한다. 그런데 이준석이 새벽 5시에, 제가 어제 새벽 6시라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시간, 한 새벽 5시, 6시 사이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말에 대해서. 기차는 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때 취임 후에 하나의 척결 작업을 하다가 좀 반발이 있고 하지만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준석. 개가 짖어도는 참아 못하지만은 부의장에게, 까마득한 선배, 어른에게 기차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윤핵관 그룹의 맏행격이고 차기 당권 주자로도 꼽힙니다. 정진석 부의장. 지금 전반기 부의장은 끝났지만은 후반기에도 아직 원고수가 안 됐지만은 정진석은 계속 국민의힘 목 부의장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핵관 그룹의 맏등격이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진석 부의장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는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로 갈 때 전부 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본인이 기어코 가야겠다고 하면서 외교부에 나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테니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는 우크라이나의 여당 대표가 나에게 초청장을 좀 보내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외교부가 할 수 없이 초청장을 받아줘서 그 초청장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 본인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권 다툼이 있고 본인 조기 퇴진론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막 벌인다. 이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상당히 외교적으로 위험한 그런 일도 벌였다는 것이고, 또 갑자기 뭐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 윤핵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아니 혁신위를 발족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혁신위 만든다고 하니 준비가 도대체 된 상태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그 정미경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꼽힙니다. 이 정미경 최고위원이 원래 수원에서 2번 당선됐던 인물인데 저번에 서초갑에도 가려고 하고 여러 군데 가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됐죠. 이준석과 가까운. 그러니 어제 정진석 그 부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원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당원 쇼핑,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니고 당원협의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당원협의회 쇼핑을 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뭐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공천혁신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반발에 나서서 새벽 5시경에 페이스북에 어차피 기차는 간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준석 운명 어떻게 될까? 지금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인물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괴롭혔죠. 뭐 입당할 때도 경선을 차는 정시에 출발한다 어쩌고 하는 바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당에 없을 때 그 지방에 갔을 때 전격 입당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나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안태를 했고,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도 본인이 당대표가 갑자기 가출을 해서 지방에 나타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괴롭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이준석의 운명은 걸려있게 됐습니다. 자, 이준석, 저항을 하겠죠. 이렇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죠. 성접대 의혹입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총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가 선거 때문에 뒤로 미뤘죠. 그 윤리위원회가 24일 열립니다. 24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열립니다. 자, 국민일보 보시면은, 윤핵관 견제에 플러스 성상납 의혹, 선거 2연승 했지만 가시밭길, 이준석. 선거 2연승. 자,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하지만 지금 이준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선거에 2번이나 이겼는데 왜 끌어내리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선거에 2번 본인이 이준석 리스크가 없었으면은 더 크게 이길 수도 있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에서도 강용석과 김은혜의 단일화가 됐으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또 반론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데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그리고 또 최근에는 증거인멸 교사까지 있었죠. 본인의 측근을 대전으로 보내서 성상납을 폭로를 했던
그 사람을 해유를 하려고 뭐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 뭐 이런 각서도 쓰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윤리위에 해부된 상태인데 24일 당 윤리위가 24일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거취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국민의힘이 징계를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 가장 약한 경고만 받아도 이것을 이런 청산납 의혹이 있다는 것을 윤리위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표적을 이어가기 어려운데,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인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당원권이 정지되면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준석은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준석 주변의 사람들은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아니, 지금 확인된 것도 아닌데 다른 성희롱, 뭐 성추행 이런 것과 달리 성매매는 상대방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우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형사 고발된 사건입니다. 형사 고발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어떤 조치가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를 내리면은 왜 당원권을 정지했느냐?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공소시효는 뭐 지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의 이 운명은 결국 본인이 그토록 괴롭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준석 축출을 시도하는 윤핵관 또는 뭐 정진석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없이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의지 없이 움직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겠죠. 조간 딱 버렸습니다.